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후보자 공천 마무리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내세운 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KBC 뉴스와이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공천이 확정된 안동월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정치권의 총선 상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이 끝났습니다. 현역 의원을 꺾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많은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유권자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민심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선이고 아무 조직력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민심의 강풍은 어떠한 기득권도 조직력도 또 후보 간의 합종 연행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지상 명령은 이겁니다. 정치를 혁신하고 광주의 지역 경제를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저는 매우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으니까 이제 네. 앞으로 본선에서도 총선에서도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 또 국가에 대한 어젠다를 펼쳐 나가실 건데요. 네. 가장 바꾸고 싶은 정치, 또 지역 현안 어떤 것들 꼽으시겠습니까? 예, 먼저 정치입니다. 정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푸는 실력과 성과를 승부하는 정치를 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 정치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안 능력, 그리고 수권 능력을 갖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는데 제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바램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우리 특히 광주 원도심을 품격 있는 부자 도시로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 산업, ABC 산업으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그리고 고품격 문화관광 산업을 통해서 광주에 정말 벤처기업들의 창업이 줄을 잇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좀 쏟아지고, 그리고 충장로, 금남로에 애지인들, 애국인들, 문화관광객들이 쏟아 들어오는 그러한 멋진 도시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호남 정치의 1번지로서 유상을 되찾아라는 명령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책통, 예산통입니다. 이러한 저의 정책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우리 민주당에 꼭 필요로 하는 어떤 경제 정책통, 또 그 경제 해결사 역할을 제가 톡톡히 해내고 국가 예산 배분 등 국정 운영에 실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힘 있는 정치인이 꼭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저희 차관님은 사실 이제 선거 전부터 저희가 이제 뭐 특히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모셔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이제 기재부에도 계셨고 또 예산 관련해서 경제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자, 이번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지금 민생 토론회, 지금 이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강원도까지 해서 지난 2달 동안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19차례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게 토론을 빙자한 총선용 정책 공약 발표다, 관건 선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제 대통령실은 그동안 야당이 민생 챙기기 해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민생 챙기기 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산에 대한 지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인제 금년 들어서 어제까지 19군데 인제 대통령께서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모로 보아서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어떤 선신성 정책 공약 발표를 위한 자리로 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민생 챙기기라면은 지금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서민들의 고통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 등 생활 물가를 다잡아야 되고, 현재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골목 경제를 살리고 지금 연쇄 부도 위기에 있는 어떤 건설업을 구제하기 위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된 민생 현장을 찾고 거기에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좀 어떻게 진행됐나요? 주로 찾으신 곳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판교, 분당, 용인, 수원, 평택 다 지역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름 여건이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은 그야말로 여당에서 지금 총선에 있어서 수도권의 승부처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방도 많이 다니셨는데 지금 주로 다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영남, 충남입니다. 어제 강원도가 갔죠. 지금 호남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지금 가시지 않았죠. 제주를 포함해서. 바로 이게 여당의 표밭이 되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민생 토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이제 감세라든가 아니면 뭐 개발 네. 정책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지금 이게 민생 토론하면서 약속하고 다닌 것들이 사실상 이게 예산 규모만 해도 막 925조 원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세수 결손이 엄청 심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앞뒤가 좀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나라 곳간 사정은 최악이죠. 예, 작년에 세수 결손이 56조입니다. 이거는 역대급 저성장에 기인한 거죠. 작년 저희가 1.4%였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고통에 빠져 있는 일본이 1.9%입니다. 25년 만에 성장률 역전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안 좋죠. 그리고 이런 세수 불황은 올해도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감세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경제 여건에가 맞지 않죠. 그리고 감세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지금 부자 감세입니다. 법인세를 인하시켜준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양도세나 종부세를 인하시켜준다든지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자 감세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세는 지금 현재 경제 여건에 전혀 좀 맞지 않고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늪에서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허우적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 불황 상태는 있지 않습니까? 개선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 프로젝트에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를 아 뒷받침하는 재원 조달이 지금 매우 어려운 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어떤 정치적 선심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자를 동원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렇지만 민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기업가들은 냉철한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향후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있지 않습니까? 판단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민자를 조달을 전제로 한 예를 들어서 정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라는 것은 좀 신중치 못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좀 전에 말씀 중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19군데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역들을 이제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들도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8번, 서울 3번, 그리고 영남 4번, 충청 2번, 인천 1번, 또 어제 강원까지 해서 나왔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해서 이곳은 이제 한 곳도 들르지 않았고 이제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의 텃밭으로 보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도 대통령실이 이제 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참 광주와 전남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한 번 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어제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시장이 그렇게 하게 광주 따로 오고 전남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는 묶어서 한 번 온다고 하느냐. 이 계획을 변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예. 그 민생 챙기라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장 민생이 어려운 지역이 또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호남 지역이야말로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 가장 희생이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유출이 지금 가장 심하고 또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도 가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두운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 챙기기를 한다면은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뒷전에 지금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주하고 전남은 분명히 또한
저 경제의 성격 경제 있지 않습니까?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둘을 묶어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쪽 분야에 대한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아마 그런 면에서 강기정 시장님께서 아마 또 본인의 또 분명한 좀 생각을 밝히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민주당 경선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 경선을 치르셨으니까. 네. 지금 민주당 광주 8개 선거구 중에서 오늘 밤에 결과가 발표될 서구갑을 제외하고 7곳은 이미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다 된 상황이죠. 경선 결과를 보면 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7곳 발표된 곳 중에서는 광주 광산을을 제외하고 6곳 모두 현역 의원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 승리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현역 의원들이 탈락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이 일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의정 활동 성과고 두 번째가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기여도 아니겠습니까? 먼저 의정 활동 면에서 보면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183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뺏겼고 또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 검찰 독재, 민주주의 퇴행 그리고 경제 실정, 또 민생 파탄, 애교 실패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이 좀 부족했다라는 좀 냉혹한 평가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 발전 기여도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여당 프리미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동네의 경제나 산업의 지형을 좀 뒤바꿔 줄 그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굵직한 예산도 이제 확보를 좀 못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실망감이 매우 컸다. 이게 저는 결국엔 현역 교체의 바람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전반의 각 당들 총선 준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이제 29일 남았는데요. 거대 여야 모두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까지 함께하는 공동선대위에 닻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뭐 공천 파동이다, 개파 갈등이다, 파열음이 많았었는데요. 이 통합선대위가 이 파열음을 봉합할 수 있을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통합선대위의 가장 큰 날개로 주목받은 김부겸 전 총리가 합류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이란 이 산무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득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지금은 누가 어느 정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가? 이 정부가 입법 권력까지 다 가져도 좋은가?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네. 저희 당의 화합과 통합에 방점을 둔 메시지였습니다. 이재명, 이해찬 그리고 특히 김부겸 총리가 가세하면서 흔들렸던 민주당이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이 통합선대위 출범 이제 후보자 당사자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좀 든든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매우 든든하게 좀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치적 경륜과 균형 감각을 갖추신 우리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가세하시고 해서 저는 좀 더 우리 민주당이 중심을 좀 잡고 그리고 또 지지를 이렇게 확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공천이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네. 마무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떻게 보면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가장 크게 각을 세웠던 게 바로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어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자. 좀 의미심장한 글이었는데요.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저는 임종석 전 대표의 그러한 경선
수용은 굉장히 성숙된 자세라고 좀 생각되고요. 이게 당의 안정과 또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바라는 어떤 정권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대의에 충실한 그러한 희생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광주 전남에서 지난 선거, 그러니까 4년 전 선거에 비해서 좀 달라진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이번에 광주 전남 18개 전 지역구에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제 차관님 이제 후보로 네. 나와 계신 그 광주 동남을에도 네. 국민의힘이 박은식 비대위원을 공천했습니다. 뭐 젊은 보수 정치인 또 현역 의사 정치인 특이한 이력을 또 가지고 있고 고향이 또 이곳이고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공천하는 과정들 특히 지역 공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민의힘 공천은 좀 민주당과 대비가 좀 되죠. 굉장히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물갈이 공천, 그야말로 이제 흐르는 물 공천이라고 하죠. 해서 굉장히 공천의 혁신을 좀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든가 이제 불협화음이 조금 나왔던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공천을 했다. 즉 고인물 정치, 뭡니까 공천 그리고 또 그 현실 안주에 공천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공천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두 진영에서 있지 않습니까? 짜여진 예를 들어서 대표 선수 진영을 보면은 아마 국민들의 평가는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고통스러운 혁신 공천을 이뤄낸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의 어떤 제대로 된 평가와 지지도 상승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7, 8일에 실시된 리얼미터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미 국힘보다 민주당의 어떤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역전되는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이제 같이 맞붙게 될 이제 네. 국민의힘의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한 정보는 좀 없으신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훌륭하신 분이고요. 나름대로 비대위원을 하시면서 여당 내에서 이렇게 젊은 신진으로서 이렇게 정치적인 있지 않습니까? 힘을 좀 키워가고 계신 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은 제가 이제 별개로 하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 여론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역 여론의 어떤 대세는 이번에 지난 2년 동안 이제 무도한 어떠한 경제 실정 그리고 외교 실정 그리고 민주주의 태보를 가져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따끔한 정권 심판이 이제 대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여론은 또 국민의 힘에 대해서 그렇게 예, 음, 아마 평가는 좀 하시겠지만은 그러한 큰 기대는 이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보고 좀 조용한 공천이라고 말씀하셨고 고인물 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는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후반기로 가서 조금 이제 시끄러워지는 모양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박근혜 탄핵 무효,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남구에 공천이 된 것이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배 의혹까지 나오고 뭐 좀 시끄러운데요. 이 공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드린 이제 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북한군 개입설 등 그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키는 발언을 이제 굉장히 반복해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시민들을 굉장히 모독하고 역사적 정의를 예를 들어서 짓밟는 어떤 그러한 발언을 좀 하신 분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좀 이제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공천을 주어서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결과를 좀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천은 어떤 민주주의나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인 있잖아요. 정의관에 굉장히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공천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구속한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출신인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도태우 네. 변호사 또 지금 대구 달서갑에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 당시에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 공천이 또 하나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나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굳이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잊혀질 단순한 과거의 사실로 치부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얕은 그리고 매우 위험한 어떤 역사관이라든가 정치관을 반증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자는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한다고 저는 하는 그 명언을 우리가 잘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제3지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뭐 사실 뭐 아직 선거가 다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 전부터 거대 양당에 실망한 유보층 또는 중도층들이 제3지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뭐 전망도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 보면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제3지대 신당들, 제3신당들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광주 광산을 출마가 좀 광주 지역 이번 총선 판에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이낙연 대표 또는 이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제3신당이 진짜 민주당을 표방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특히 광주 지역 총선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탈당과 창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지금 시대적 소명에 비춰서 굉장히 저는 배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야권이 일치 단결해도 부족할 판에 전열을 흩트리는 그러한 행위다. 심지어는 약간 배신에 가까운 행위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 대선의 패배와 또 윤석열 정부의 등장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낙연 책임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지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거듭 이제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따라서 저는 이번 총선 판도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님이나 또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 광주 지역의 유권자의 표심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데는 저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제3지대 세력이고 또 호남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치 세력이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통합이 파기된 이후에 모두 힘을 좀 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뒤늦게 출범한 조국혁신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3월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무려 2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 뭐 잠깐 컨벤션 효과 아니냐?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반짝 효과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 특히 호남에 있는 분들이 지지하는 거 어떤 배경이라고 분석이 되나요? 예, 이제 조국혁신당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민 비조, 그리고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지금 새로운 아주 추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 형세가 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대 양당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의 어떤 주도권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결국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휘두르면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한 게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정치 마당으로 이제 불러들였다. 그리고 여기에 동정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이 선명성을 부각해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건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국 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굉장히 센 메시지였는데요. 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어떤 정치적인 있잖아요. 노선이 좀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가장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검찰 독재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고, 국민들이 가장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면 이제 승부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뭐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끝으로 지역민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께 저는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 안도구를 큰 일꾼으로 좀 부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16년 만에 호남 출신 대한민국 예산실장, 그리고 12년 만에 재정 담당 차관을 좀 했습니다. 또 코로나 국난국벽의 야전사령관, 또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제 나름의 명성도 이제 얻어왔습니다. 이 모든 저의 정치적 역량은 결국에는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적 자산을 결국에는 우리 광주 시민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바라시는 정말 품격 있는 부자 도시를 이제 만드는데 제 정치적인 역량을 좀 다 발휘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더 이상 외지에서 눈칫밥 먹지 않고 집밥 먹으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키우는 그러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꿈을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루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정말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 2년간의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전 분야에서 정상 궤도로 진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 그 지역 구민들께서는 항상 새로운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에도 위대한 우리 광주 시민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제가 당부 올리는 바입니다.